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자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자기 개념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그 자기 개념의 다양한 측면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 존중감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개념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고에서 어떤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소비자가 그 광고를 접했을 때 자기 존중감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 의도가 자극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특히 이제 광고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광고를 보는 소비자와 그 광고에 등장한 장면에서의 어, 인물들과 사회 비교 과정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회심리학 파트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우리 인간들이 다양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비교라는 것은 이제 상향 비교라는 것과 하향 비교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 보통 광고에서는 좀 더 실제 자기보다는 이상적 자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향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저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그런 생각이 들게끔 광고를 내보내면 소비자는 광고 모델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어나겠죠. 결국 광고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저거 한번 사볼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 돼요. 물론 그게 실제 그런 제품을 샀다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각이죠. 그렇게 소비자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구매 행동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신체 이미지라는 것이 이제 그런 자극 요소로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뭐 패션쇼 같은 거 보면 그걸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늘씬하고 또는 뭐 체격이 아주 살이 안 찌고 아주 근육질의 그런 남성들이 모델로 등장하거나, 또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무 말랐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로 등장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통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런 광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미지하고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비교 과정이 진행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향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셀프 컨셉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개념에서 사람의 외모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자기 개념과 마찬가지로 신체 이미지도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건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살이 안 쪄 보이는데 그냥 잘 보통 정도로 보이는데 본인은 난 많이 살쪄 보여. 난 많이 살쪘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곡이 또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한테서 그런 왜곡 현상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의 경우가 그런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서 섭식 장애라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식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나도 저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저 모델처럼 되고 싶어 라는 생각 때문에 음식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는 사실은 놀리타라는 브랜드에서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델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삐쩍 마른 모델처럼 되는 거는 아니다, 노라고 이제 거기다 찍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참 반어법을 쓴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였어요. 하여튼 뭐 이런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도 꽤 많고요. 그죠? 근데 뭐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그런 쪽에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어, 광고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뭐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다라고 해서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주관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상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의 특별한 모델 또는 그런 본보기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옷이나 헤어스타일 그런 것들, 뭐 피부색은 뭐 하얀 피부를 많이들 선호하고 우리가 화장품 광고에서 보면 뭐 백옥 같은 미녀 이런 식의 표현도 쓰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미를 보여주는 그을린 피부 같은 것도 태닝 하는 그런 기계에서 또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신체 이미지와 관련해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신체 형태도 우리가 좀 자그마한 몸집 또는 전사형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전투에 알맞는 그런 아주 그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여성의 경우는 또 뭐 관능적인
미가 있는 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정말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매력적인 얼굴을 선호하는 것을 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2개월 된 유아들도 매력적인 얼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 표현을 2개월 된 유아가 무슨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게 있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응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애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매력적인 얼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가 얼굴을 돌리지 않고 응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하고 또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 가까운가에 따라서 개인의 신체 존중감 또는 신체 만족도가 달라지죠. 뭐 요즘 보면 근육질 남성 같은 경우들이 TV에 많이 등장해요. 뭐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부러움을 갖기도 하고요.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하여튼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의 신체 존중감 또는 신체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 뭐 그렇게 우락부락하지도 않고 근육질도 아니고 그러면 뭐 밋밋한 내 몸매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대중 매체라는 게 자꾸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상적인 미를 결정짓는데 그런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신체 이미지는 뭐 오래전부터 많은 그 기업들이 마케팅 광고 전략으로 활용되어 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기 우리 그 한국인의 신체 평균 수치를 딱 제시해 놨는데 이거 뭐 평균 수치라는 게 요즘 별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뭐 그냥 자기 나이에 뭐 정상적인 발달을 하게 되면 뭐 누구나가 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신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건 이제 발달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체 소비 행동. 뭐 이거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사실 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상적인 외모에 어울리는 자신의 신체 그런 외모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몸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게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행동이라고 보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생각을 그런 욕구를 많은 그 기업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 성형수술 같은 성형외과에서도 그런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뿐만이 아니죠. 그죠? 뭐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또는 다이어트 식품들, 다이어트 음료 정말 많은 제품들이 그런
외모를 좀 가꾸기 위해서 등장하는 제품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서비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지만, 뭐 제가 헬스클럽을 간 거는 뭐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내 몸의 수치들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혈압이 고혈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위해서 뭐 다양한 그 이제 신체에 관련된 내부 수치를 좀 조절하려고 헬스클럽을 다녔어요. 지금도 물론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2년 동안에 거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운동을 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할 수 있는데도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몇 년 동안 하던 운동을 한 2년 중단했더니 또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뭐 다양한 광고들이 있죠. 뭐 디톡스다, 여기 또 요가하는 모습, 피트니스, 그다음에 여기 또 태닝하는 거,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 헬스 클럽 광고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TV에서 봐도 건강과 관련한 제품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관련된 제품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워낙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체 소비 행동에 보면 청소년에까지도 성형을 부추기는 사회다라는 기사가 2016년도에 났던 기사를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톡스 맞는 거, 얼굴에 보톡스 주사 맞는 거, 얼굴뿐만이 아니라 뭐목 같은 데도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주름을 없애는 그런 미용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의료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벌써 오래 전이에요. 신입사원 선발할 때도 보면 특히 여성의 경우 예쁜 사람들이 많이 좀 면접에서 통과가 잘 되더라,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그래서 성형수술까지 하는 거죠. 물론 남성들도 일부는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형 시술 건수가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유럽 국가들, 뭐 미국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동양이랑도 비교하면 우리 한국이 제일 높게 나타나요. 정말 이 성형 왕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는 당연히 뭐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욕구예요. 근데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성형 부작용에 대한 뉴스 기사가 또 많이 쏟아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야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풍조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거의 매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파트에 보면 그 소비를 통한 자기 완성, 거울에 비친 자기,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루킹 글래스 셀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보는 자신을, 그죠?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정의한대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타인들도
내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외모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옷부터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석류, 가방, 시계 이런 패션 용품들 전부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소유물들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셀프 컨셉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자기 개념을 좀 더 낮게 보이고 싶은, 타인들이 좀 나를 좀 더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자꾸 선호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자기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Symbolic Self Completion Theory다. 불안정한 자기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완전한 자기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흔치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과 관련된 상징 제품들을 구매함으로써 정체성을 완성하려는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들의 경우는 남자다움을 발전시키는 제품, 그리고 소녀들은 여성성과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품으로 화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광고, 패션 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소비를 자극하는, 그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 자기 완성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소비가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들에게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려고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구매욕도 불러일으키지만 자사 브랜드를 선택하게끔 하는데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이, 브랜드가 상징적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기능을 해야 돼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남의 눈에 띄어야 가시성을 높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뭐 그 옷 같은 걸 보면 소매나 이렇게 등 뒤쪽에 그런 브랜드 마크, 브랜드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느질 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돼요. 내가 무슨 브랜드, 고급 브랜드를 이제 구매했는데 그게 그냥 옷 안쪽에만 들어가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그게 위치해 있으면 그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일부러 그런 제품일수록 브랜드가 눈에 띄게끔 하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품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변산성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해당 브랜드 제품을 갖게 되면 더 이상 그 브랜드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상징성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희소성이다라고 하는 측면이랑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갖고 있으면 그거는 별로 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뭔가 상징성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산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브랜드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또 지녀야 돼요. 우리가 브랜드 퍼스널리티라는 말도 많이 쓰죠. 브랜드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브랜드에도 자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하고, 그건 이제 브랜드 전략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유된다면, 그건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의사소통도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본 소비를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소비자의 자기개념, 그리고 상징적인 제품이 있어요. 소비자의 자기개념과 상징적 제품이 1단계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리고 상징적 제품과 타인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개념, 셀프 컨셉이 타인들, 즉 증거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단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경우에 바로 브랜드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책에도 예를 들어 놨잖아요.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는 굉장히 고가품이고 그렇게 많지 않죠.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근데 그 차를 타고 동창회에 나갔는데 동창 친구들이 잘 몰라봐요. 그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를 모른다고 한다면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를 동창들이 와 저거 대단한 브랜드야. 저 브랜드의 차를 타고 와. 야, 너 성공했구나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부러워하고 막 이러면 그 효과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징적 의미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를 통한 자기 완성에 확장된 자기 소비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된 자기. 그 자기 개념을 이제 확장하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확장된 자기라는 개념은 자신이 사용하는 그 제품을
자기 셀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이고 심리적 애착이 형성돼서 그 제품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뭐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액세서리 그 이상,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이 캘러웨이라는 그 골프백을 들고 가잖아요. 근데 캘러웨이는 워낙 뭐 유명한 골프 브랜드니까 골프채와 뭐 거기서 다양한 옷도 나오고 가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골프 용품이.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과 캘러웨이를 동일시 시켜주는. 그래서 어, 캘러웨이가 마치 그 사람의 일부가 된 것처럼 형성이 되어진다. 정서적이고 심리적 애착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뭐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라는 게 등장을 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뭐 소위 말하는 펫산업이라 그러죠. 펫산업. 그런 애완견, 뭐 애완용 고양이, 뭐 요새 애완동물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고슴도치도 키우고. 아무튼 그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자체가 워낙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여준 건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개인 수준입니다. 개인 수준. 음, 개인 수준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대상을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아주 그냥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 뭐 저도 예전에 사실은 그 만년필, 여기도 이제 자동차와 만년필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 만년필에 아마 오피러스라는 브랜드가 있었는지 그거를 자동차에 또 활용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아버님이 사준 만년필이 있었어요. 그 만년필 브랜드가 요즘은 잘 눈에 안 띄는데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 만년필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애착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다이어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다이어리를 꼭 쓴다기보다는 그 다이어리 자체를 그냥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썼던 다이어리도 하나도 안 버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장 다니는 곳마다 매년 받는 다이어리.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그 12월이 가까워지면 그 연말이 가까워지면 각 그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이어리를 선물로 걸고 막 판촉 행사를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매년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특히 이제 커피 브랜드에서 스타벅스나 뭐 또 다른 브랜드에서 또 할 거예요. 그럼 저는 한두 군데 커피는 제가 자주 사 먹는 브랜드니까 그 꼭 그런 다이어리를 받을 생각을 하면서 또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치 뭐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뭐 인형, 애착 인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그런 상징성 있는 제품들은
이런 셀프에서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수준 말고 두 번째가 가족 수준이에요. 가족 수준. 가족 수준을 활용한 경우가 같은 경우가 뭐 아파트 광고, 그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단위, 그 가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쓰는 제품들, 뭐 내구재, 가전제품, 그 다음에 아파트야말로 뭐 가족이 공동으로 살고 있으니까 더 가족과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광고도 꽤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수준, 가족 수준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그런 마케팅 활동이고 광고 활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집단 수준도 마찬가지죠. 집단 수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좀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잠시 좀 멈췄어요. 그 집단 수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전부터 있어 온 건데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지역 사회, 아니 그 집단을 가지고 하는 경우, 집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뭐 프로야구 팀,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팀을 응원하면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소속감을 느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야구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스포츠 프로 팀들에 대해서 이런 집단 수준의 셀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 이런 소비 행위를 연결시키는 작업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학과 MT를 그 학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 다 꽈티가 아니라 그 과 점포를 다 입고 있잖아요.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이컬러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등 뒤에 써 있고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아주 눈에 많이 띄잖아요. 각 학과마다 그런 점포들을 사서 입고 다니는, 맞춰서 입고 다니는. 그것도 집단 수준에서 사실은 확장된 셀프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소속된 그 집단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 단위로 가면 그 집단이긴 한데 뭐 커플룩 같은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그 유명 가수들 팬클럽들이 뭐 워낙 대단하죠. 옛날에 오빠 부대라고 했던 팬클럽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 정말 다양한 팬클럽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클럽에서 그 소속된 그 해당 가수와 관련된 제품들을 또 그 기획사에서 막 그 제품화하고 그 팬클럽 회원들은 또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관련된 제품을.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뭐 프로 구단 우리 그 응원할 때 야구복 입고 가고 그 소속팀에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집단 수준에서의 자기 개념이다. 확장된 자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예전에 박지성이 뛰던 유나이티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의 유니폼 박지성 유니폼도 막 구매를 하고 지금은 또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 구단의 유니폼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집단 수준에서의 확장된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수준이 네 번째 수준이죠. 이 지역사회 수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꽤 유명해요. 그죠?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이 치맥 페스티벌 몇 번 가봤어요. 물론 저는 그 교촌 치킨의 대표이사가 저하고 아는 지인이라서 대구에 내려오셔갖고 직접 이 치맥 페스티벌 하는데 저를 몇 번 초대해 주셔갖고 교촌 치킨 부스에 가서 치킨을 좀 맛도 보고, 저는 맥주는 못 마시기 때문에 이제 맥주는 다른 분들이 마시고, 저도 그 몇 년 전에 한 두세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치맥 페스티벌 가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대구에는 이런 치맥 페스티벌이 있고, 뭐 서울에는 재즈 페스티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 뭐 I love 뉴욕이라고 해서 그 브랜드를 아예 그런 식으로 붙인 경우도 있고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확장된 자기 개념을 적용시킨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체험 상품들, 뭐 여행 상품들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사회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 그게 다 이런 그 확장된 자기 개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또는 뭐 광고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서 제품이나 물건에다가 자기 개념을 확장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비 행동이라는 것이 제품의 물리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것 이상이다.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상징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또 기업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셀프 컨셉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소비자의 성격 이론이에요. 성격 이론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얼핏 얘기하기도 했고, 이 성격 이론은 우리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수업 시간에 강조를 좀 했었죠. 성격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소비자에다가 적용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무의식적 그 욕구, 이런 측면을 많이 활용했다. 특히 이제 성 역할 또는 그런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다가 활용한 경우가 꽤 많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섹스 어필 광고라는 거, 성적 소구 광고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격 이론들을 좀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이 소비자 성격 이론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을 대표적인 성격 이론으로 다루고 있어요. 뭐 다른 성격 이론도 많지만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소비자에 많이 활용되고 응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 역할과 소비 행동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사항을 전혀 올리시지 않고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좀
홈페이지의 질문 코너에 좀 질문 사항들을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이 너무 없어요. 이번 학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전 학기들에서 보면 꼭 질문 코너에 그래도 꽤 질문들을 많이 올리시곤 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안 하시고, 우리 교수학습 홈페이지의 질문 코너에도 질문을 안 올리시니까, 정말 다들 이해하고 있어서 질문을 안 올리는 건지, 아니면 뭐 질문거리가 없는 건지, 어, 제가 잘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사항을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